다음 소식입니다. 강남구청 소송전 청담 삼익 재건축 강행. 이딴 소송전으로 얽혀있는 청담 삼익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강남구청이 관리처분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주 등 추후 절차는 상가 소유주들의 가처분 신청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이 내용이 복잡하던데 추서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청담 삼익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에서 계속해서 재건축 진행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했어요. 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제초안 피한다. 그렇죠.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피한 거고요. 네. 그래서 신청을 했으니 인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 설립은 무효야 하는 소송을 냈었고요.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무효야로 나온 거죠. 1심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구청에서 관리처분 계획안을 인가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은 무효인데 관리처분 신청은 기존에 해놓은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인가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구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관리처분 계획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 그 1심 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라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진행할 수 있도록 인가를 해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청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1심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할 일은 다 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싸우는 부분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는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네가 이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면은 그건 너네 내부 사정이지 우리가 막아서는 아니야.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심에서 그 상가 소유주들이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니까 다음에 할 일은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이주 및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주 및 철거를 하는 단계에서 상가 소유주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뭐 이주 및 철거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심이긴 하지만 승소한 가처분을 받아들여줄 확률이 큰 거죠. 아, 보통 근데 이게 저 서초구의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상가 분쟁으로 그 거의 다 진행됐던 재건축에 조합이 갑자기 무효화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네요. 아, 워낙 큰 일이라서 네. 제가 관심이 있었던 단지. 15차 같은 경우가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가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유사하지만 또 다른 사례예요. 아.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네. 상가에서 소송을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 인가를 내놓은 상태였고요. 네. 사업시행 인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상가 소유주들이 소송을 걸어서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되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보면 사업시행 인가냐 관리처분이냐 그 차이만 있고 뭐 조합 설립이 무효된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계속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된 상태임에도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요. 그러면 진행을 해 나가다가 소송 당사자인 상가 소유주들이랑 합의만 되면 그 진행하던 게 유효하거든요. 신반포 15차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네, 합의해서 조합 설립 무효가 슬그머니 없어지면서 사업시행 인가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못했지만 네. 여하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담 삼익 같은 경우는요 소송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에서 어떤 소송들이 걸려 있냐면 사업시행 인가 무효소송, 관리처분 총회 무효소송, 시공사 본계약 총회 무효소송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목에 소송전 청담 삼익이라는 말이 그냥 오버한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상가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을 하다가 상가 소유주들이랑 협의가 되면 네. 조합 무효 설립 소송만 그냥 슬그머니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네. 별도의 비대위하고 이런 다양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소송을 벌이는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강남구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해도 어차피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소송들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그 내용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부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원래부터 근데 여기가 좀 부담금이 있었던. 네, 어떻게 보면 비대위에서 이렇게 강력한 소송을 벌이는 것도 원래 추가 부담금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끌게 되면 비용은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예 그냥 판을 갈아엎으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가 청담 노년지구이고 네. 사실 청담 삼익 같은 경우는 새롭게 아파트가 쓰게 되면 당연히 대장주로서 지역 전체를 끌고 갈 가능성이 컸죠. 실제로도 저기 그 청남대로 영동대로
그 뒤쪽에 있기는 한데 아는 분만 아는. 청담 삼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청담 노년의 대장주로서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가 가져야 상하 3차, 상하 2차, 청담 홍실, 그리고 코오롱 린든글로브 이렇게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이 대장주의 시세를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청담 삼익이 이렇게 장기간의 부진에 빠지게 되면 네. 나머지 아파트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그렇겠네요. 네, 청담 삼익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소송이 내부적인 협의가 잘 돼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전체 지역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유일한 좋은 소식이 재초안을 피했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너무 사실 지금 덮고 가고 있는 건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서초구나 다른 다른 지역도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전부 다들 문제가 있는데 재초안 피한다는 명목으로 다 덮고 가고 있거든요. 일단 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다 이렇게 그렇죠. 드러나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다고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청담 삼익이 소송전에 휘말렸는데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금주의 단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10년 소유, 5년 거주 시 양도 가능해져. 투기 과열지구에 있더라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유 거주 기간을 인정키로 했다고 합니다. 와, 상속받는 경우도 소유 거주 기간을 인정했네요. 안 그래도 이게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상속 경우에도 구제해 주는군요. 구제를 해줘야죠.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완벽하게 막았잖아요. 네. 2000년도 초반에도 관련한 대책이 있었지만 1회 전매를 허용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소유한 사람 그리고 한 번 정도 파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매도의 길을 열어줬는데 이번 파리 대책은 그걸 완벽하게 막았었고요. 당연히 오래 보유하거나 투기 내지는 투자가 아닌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아니 상황이 급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제가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10년을 소유하고 5년을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매를 허용하겠다.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게 입법이 예고됐어요. 예. 그래서 내년 1월에 같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네요. 뭐 무척 바람직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오래 사신 분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주기간 5년 같은 경우도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한 사람이 직접 살지 않더라도 직계 좀비속 내지는 배우자가 같이 살아도 기간을 또 합산해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가족이 살았어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2년 동안 보유만 하면 사실 비과세 상품이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니 당연히 그 당시에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가 살아도 이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게 맞죠. 네. 다음은 어떤 기사인가요? 네, 재건축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조합 설립 막아주세요 라고 하네요. 아주 좀 웃긴 내용이죠. 네,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기사에 보면요, 당산동 유원 제1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했는데 정작 재건축을 하려면은 그러면 조합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 설립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되기 때문이죠. 뭐 미니멈이 3년인 거잖아요. 사업시행 인가까지. 미니멈 3년 동안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되니까 내 거 팔 동안은 지금 조합 설립을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이에요. 내 거 팔 동안은이 좀 어려운 게 사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은 내 거를 다른 사람이 투자자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좋으니 나는 팔고 나갈 테니까 뭐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 팔 때까지만 지금 조합 설립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언뜻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여요. 일부 단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데 이 판을 조금 제가 키워볼게요. 전체 재건축 시장으로 보면 지금 재건축 물건을 사는 이유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거인데 문제는 시장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요. 몇 년이 됐든 시장이 계속 가격이 오르니 특별히 투자할 것도 없는데 나는 그러면 조합 설립을 빨리 해. 그러면 나는 그 기간을 감소할게.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돼도. 그래서 새 아파트를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문제는 시장이 주춤거리거나 이러면요.
아니 가격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매매까지 정지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조합 설립을 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틀림없이. 재건축이 그래도 이렇게 단계별로 한 단계를 허들을 넘을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게 재건축인데 네. 조합을 일단 설립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던 말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한 모순인 거죠. 네네. 재건축을 사면서 조합 설립을 막는다? 네. 이 굉장한 모순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시장이 조금만 불투명해도 일단 조합 설립을 할까 말까 나는 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조합 설립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요소가 있다. 예전에는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조합 설립하실 분 그러면 뭐 대부분 뭐 90% 이상이 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는 팔고 나가실 분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좀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불투명하면 그 비율은 더욱더 커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어떤 기사인가요? 네, 청약시장 중대형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100% 청약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네. 일반 분양 결과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실제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청약 경쟁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는 사실 지난 3주, 2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감으로 그냥 쭉 보는데 감으로 느낀 게 뭐냐면 중대형이 굉장히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느끼고는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죠. 저도 대충 보면은 소형은 소형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10대 1, 10몇 대 1 뭐 그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중대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반짝반짝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경쟁률을 보면요. 오히려 84가 떨어지고 84는 쭉 빠져. 중대형은 경쟁률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기사에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레미안 DMC 루센티아 같은 경우는 114제곱의 평균 분양가가 84의 최고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뭐 별 차이 없다라고 하면은 큰 평형 선택을 뭐 또 가점제가 8호 이하는 다 가점제가 적용되다 네. 보니까 가점 낮은 사람은 큰 평형으로 가격도 좋으니 가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같은 경우도 일부 99제곱과 84의 일부 분양가가 겹쳤다 그래요. 그만큼 중대형 평형의 경쟁률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건설사에서는 분양가를 낮췄고 그럼 그런 분양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중대형 평형의 어떤 청약에 가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서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발코니 삭제로 인해서 네. 35평형이 그러니까 84제곱이 예전처럼 이렇게 넉넉한 느낌이 없거든요. 맞아요. 베란다 하나가 삭제당하면서 예. 그 방 하나가 아주 쓸모없이 돼버렸죠. 아이가 예를 들어 둘인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축되는 35평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이렇게 협소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오히려 한 40평은 돼야지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가격만 좋다고 하면 40평을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 중대형 평형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속적인 현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일반 분양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네. 중대형 평형 경쟁률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틀림없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대세는 소형이라고 항상 하시지 않았나요? 중대형과 소형 중에 나중에 역시 소형이 다시 뜨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까 제가 월세 비율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월세 비율이 높다가 월세 비율이 낮아졌잖아요. 네. 이거는 1년, 2년 사이에는 예를 들면 뭐 갭 투자자의 증가, 입주 물량의 증가로 1, 2년 사이에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10년, 15년 긴 주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소형주택을 갖는 이유들이 다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월세를 내기 위해서 네.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긴 추세선 자체는 유효하다. 일시적으로 1, 2년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추사님은 월세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죠. 10년, 15년을 보면 전세 시대는 어느 정도 간 게 맞다. 단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조건들로 인해서 월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중대형 같은 경우도 뭐 가격이 계속해서 저렴하다라고 하면 중대형 평형의 경쟁률이 높아지겠지만 1인 가구 증가라든가 네. 그리고 세대 분리 속도의 가속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큰 추세 자체는 중소형 추세가 유효하고 단지 1년, 2년 뭐 이런 시점에서는 특정한 이유들로 중대형 평형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일시적으로 중대형이 각광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소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코인플렉스님, 오늘 기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기사는 어떤 거예요? 재건축 10년 소유 5년 거주 시 양도 가능해져? 구제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물론 그때 파리 대책 이후에 이런 네네. 식으로 구제할 거라고 그 다음에 언급은 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에서. 구제를 해야만 네.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이게 입법 예고됐으니까 확실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속받는 경우에 인정해 주기로 한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해줘야죠. 무슨 투기가 아니라 뭐 10년, 20년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그런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네. 아니면 기타 등등 뭐 생활이 어려워진다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팔 수 있는 그 퇴로를 열어주는 게 그게 맞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전세나 월세 비중이 준다든가 전세가 안정세를 보인다든가 네. 이런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매매 시장의 어떤 지표가 예를 들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 이번에 대출을 많이 조이는 걸 했잖아요. 네. 파리 대책이나 뭐 여러 가지 대책들에서 대출을 조이는 것을 했는데 대출 조이는 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전세를 낀 갭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세를 낀 갭 투자자들이 사실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전세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세 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바로 그 갭 투자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월세 비중이 줄고 전세가가 예상을 깨고 안정세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이 지속적인 추세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 부분을 지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세 가격이 앞으로 안정세를 유지할까요? 아니면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입주 물량 상으로 보면 반드시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네. 가격도. 한 주간 부동산 뉴스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양한 기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